에밀리 스미스 씨. 네, 접니다. 피닉스 아동복지센터의 애비게일 존슨입니다. 축하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신청하신 서류가 승인되었습니다. 제 신청서요. 무슨 신청서 말인가요? 7살 미아라는 여자아이 입양 신청서요. 기억나시나요? 오 세상에. 전 이게 정말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혀요. 저희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미아는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한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오셔서 아이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천천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몇 년 동안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고 모든 재정 및 심리 검사를 통과하며 희미해져가는 희망을 조용히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결과라니. 기적이었다. 카테오 부인,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이야, 에밀리? 저 여자아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이름은 미아고 7살이에요. 에밀리 진심이야.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몇 가지 물건도 사야 하고 아이 방도 꾸며야 해요. 같이 쇼핑 가주실래요? 물론이지. 넌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거야. 토요일 아침. 보호소는 마을의 낡은 구역에 있었고 건물은 세월의 흔적으로 낡았으며 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에밀리가 녹슨 대문을 열자 문이 삐걱거리며 움직였다. 젊은 직원이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미아는 옆방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아이가 좀 조용해요. 천천히 다가가세요. 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구석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차분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밤색 머리는 한쪽으로 묶여 있었고 크고 검은 눈은 직접적인 시선 접촉을 피했다. 안녕 아가야. 나는 에밀리라고 해. 너를 만나기를 정말 고대했단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색연필 한 상자 가져왔는데. 미아가 흘끗 쳐다보았다. 눈동자가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에밀리는 부드럽게 다가가 앉아 테이블 위에 색연필을 놓았다. 미아는 초록색 연필을 집어 작은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다. 나무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그래. 집에 작은 정원이 있거든. 같이 해바라기를 심어볼까 좋겠니? 나랑 같이 살러 올래? 미아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에밀리 씨 2주간의 적응 기간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 달 안에 완전한 양육권이 확정될 거예요. 이해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사랑을 아이에게 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아는 뒷좌석에 앉아 낡은 테디베어를 안고 있었다. 에밀리는 부드러운 연주곡을 틀었다. 거리는 조용했고 시원한 4월의 바람이 살짝 열린 창문으로 불어 들어왔다. 미아야 배고프니? 조금요. 제임스 씨 빵집에 들르자. 거기 크루아상이 마을에서 제일 맛있거든. 네. 미아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내 방 벽지를 나비 모양으로 할까 별 모양으로 할까 나비요. 그럼 우리만의 작은 나비 정원을 만들어보자. 어때? 보라색이 좋아요. 완벽해. 보라색 시트로 하자. 미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리를 두었다. 에밀리가 어깨를 만지려 하자 아이는 움찔하며 물러났다. 미안해. 그냥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떨리고 있었다. 첫날 밤 미아는 잠들지 못했다. 눈을 크게 뜬 채 테디베어를 꽉 안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에밀리는 문간에 서서 지켜보았다. 야간등 켜둘게. 괜찮지? 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 네. 얼마 후 에밀리가 자기 방으로 돌아왔을 때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고마워요, 엄마. 다음 날 에밀리는 미아를 공원에 데려갔다. 그네 타볼래? 그냥 엄마랑 같이 앉아 있고 싶어요. 그래, 벤치에 앉자. 여기 사람이 많네. 네, 하지만 전 항상 엄마 옆에 있을 거예요. 작은 남자아이가 달려가다 미아를 살짝 부딪혔다. 미아는 깜짝 놀라 머리를 감싸고 입술을 꽉 다물었다. 에밀리는 얼어붙었다. 괜찮니? 저 괜찮아요. 안 울 거예요. 아프면 울어도 돼. 우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아니요. 울면 그들이 화낼 거예요. 에밀리는 미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어. 네가 운다고 화낼 권리도 아무에게도 없어. 미아는 고개를 숙였다. 말이 없었다. 일요일 밤 에밀리는 카터 부인에게 전화했다. 미아는 어때? 미아, 미아. 착한 아이지만 뭔가에 겁먹은 것 같아. 손이나 어깨를 아무도 못 만지게 해. 세상에. 어쩌면 걔가... 모르겠어, 수잔. 하지만 걔 눈에 뭔가가 있어. 슬픔만이 아니야. 두려움이야. 뼛속 깊이 묻힌 두려움. 물어볼 거야. 아니, 더 상처 줄까봐 무서워. 기다리고 싶어. 날 믿을 때까지.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미아는 말없이 앉아 숟가락으로 우유를 젓고 있었다. 따뜻한 우유 좋아하니? 꿀 바른 토스트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미아야,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네. 내가 혹시 너를 무섭게 하는 행동을 하면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엄마는 절 무섭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친절해요. 다른 사람들,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소리 많이 지르고 저를 때린 사람이 있었어요. 에밀리는 목이 메었다. 손으로 식탁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그날 오후 에밀리는 미아를 작은 마을 도서관에 데려갔다. 아이는 마법의 숲이라는 책을 골랐다. 숲을 좋아하는구나. 매일 밤 숲 꿈을 꿔요. 거기서는 아무도 저를 때리지 않아요. 그 꿈 계속 꿔도 돼.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걸 현실로 만들어 줄게. 미아는 아침 안개처럼 연약한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첫 번째 사진을 액자에 넣었다. 그녀와 미아가 공원에 앉아있는 사진이었다. 아래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우리 새 삶의 첫날. 미아야, 따뜻한 물 준비됐어. 목욕하고 잠옷 입자. 네. 분홍색 토끼 잠옷 사왔는데 입어볼래? 아니요, 목욕 안 할래요. 오늘 더웠잖아. 불편할까봐 그래. 싫어요. 첫 비명이었다. 미아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테디베어를 끌어안고 벽으로 물러섰다. 온몸이 떨렸다. 미아야, 괜찮아, 아가야. 억지로 시키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안 할래요. 오늘은 안 돼요. 무서워요. 미안해. 그냥 네가 그렇게 무서워할 줄 몰랐어. 목욕하면 다칠 거예요. 에밀리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얼어붙었다. 미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갈라지고 거의 애원하는 듯했다. 마치 목욕이 최악의 악몽인 것처럼. 누가 목욕하면 다친다고 했니, 미아야? 누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니? 아니요, 기억 안 나요. 그냥 목욕은 안 돼요, 제발요. 그날 밤 에밀리는 카터 부인에게 전화했다. 미아 목욕건 기억나? 그때 걔가 무서워했잖아. 아니, 공황 상태였어. 마치 예전에 고문이라도 당했던 것처럼. 세상에. 그러고 나서 애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뭔데? 목욕하면 다칠 거예요라고 했어. 수잔나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뭔가 정말 잘못됐어. 거의 일주일이 지난 후 에밀리가 다시 물었다. 미아야, 오늘 목욕 한번 해보자.
네가 원하면 내가 욕실 바로 밖에 앉아서 그냥 얘기만 할게. 아무도 너 안 건드릴 거야. 문 밖에 계실 거예요. 응, 안 들어갈게. 해볼게요. 에밀리는 욕실을 준비했다. 부드러운 조명, 따뜻한 물새 수건. 미아가 안전하다고 느끼길 바라며 욕조 옆에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 몇 개를 놓았다. 미아가 들어서자 물을 빤히 쳐다보며 가만히 서 있었다. 천천히 해. 엄마 제가 부르면 들어오실 거예요. 네가 괜찮다고 해야만. 네, 에밀리는 문에 기댄 채 밖에 앉아 있었다. 1분, 5분, 그러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여기 있어. 셔츠 벗는 것 좀 도와주세요. 에밀리는 일어서서 문을 살짝 열었다. 미아는 셔츠를 꼭 쥔 채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 네, 하지만 너무 세게 당기지 마세요. 부드럽게 할게. 에밀리가 단추를 하나씩 풀다가 멈칫했다. 옷감 아래로 어깨에서 등까지 이어지는 누렇게 변한 짙은 멍 자국과 희미한 흉터들이 보였다. 배에는 화상 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마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무자비하게 꿰맨 듯한 조잡한 바늘땀 자국이 선명했다. 에밀리는 목이 메어 얼어붙었다. 이것들은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학대의 지도였다. 엄마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니? 기억 안 나요. 그냥 무서웠던 것만 기억나요. 이름이 있었니? 누구였어? 저 벽장에 갇혔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소리 질렀어요. 제가 물을 엎질렀거든요. 그들이 저를 쓰레기라고 했어요. 에밀리는 울지 않으려고 주먹을 꽉 쥐었다. 아무도 너를 그렇게 부를 수 없어. 절대로. 그날 밤 에밀리는 마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은퇴한 가정의학과 의사인 마이클 박사의 집문을 두드렸다. 에밀리, 늦었잖소. 죄송해요. 하지만 박사님이 필요해요. 미아 때문이에요. 아이가 아픈가? 애 몸에 있는 걸 좀 봐주셔야 해요. 작은 진료실. 미아는 진찰대 위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무서워하지 마렴 아가야. 그냥 보기만 할게. 만지지 않을 거야. 괜찮지? 네. 의사는 아이의 피부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처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진찰을 마친 그가 에밀리에게 돌아섰다. 에밀리, 이건 사고가 아니오. 이건 반복적인 상해이고 아마도 몇 달에 걸쳐 일어난 일일 거요. 어떤 흉터는 적어도 3년은 된 것 같소. 오 세상에, 어떤 자국들은 뜨겁게 달군 금속이나 정위 충격으로 인한 화상처럼 특징적이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그리고 센터에 신고해야 하오. 그들이 제 말을 믿을까요? 미아는 누가 그랬는지 기억 못해요. 증언도 못할 거고요. 내가 모든 것을 기록하겠소. 필요하다면 내가 증언할 용의도 있어. 에밀리는 그날 밤 진료실을 나섰다. 미아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다시는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약속할게.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아동복지센터로 향했다. 그녀는 센터장인 데이비드 톰슨을 만나자고 요청했다. 저는 에밀리 스미스입니다. 아, 네. 들어오시죠. 데이비드의 사무실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깔끔했다. 중년의 남자는 빳빳하게 달인 셔츠에 무표정한 얼굴로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미아에 대해 여쭈어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이 몸이 온통 흉터와 상처투성입니다. 심각한 것들이에요. 장기간 학대의 흔적입니다.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합니다만 기록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아는 이전 보호시설에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규약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화상 자국 전기 충격, 흉터 조잡하게 꿰맨 상처들이요. 그게 사고라고요. 스미스 부인, 저희 기관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볼 일이 있어서요. 뭔가를 숨기고 계시는군요. 죄송합니다만 감정적인 추측에 응할 시간은 없습니다. 에밀리는 데이비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당신네 시스템 전체를 뒤엎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녀는 밖으로 나섰다.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미아는 차 안에서 스케치북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에밀리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더 이상 아무도 이 어둠을 숨기지 못하게 할 거야. 다음 날부터 에밀리의 조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미아의 이전 보호시설이었던 세인트 앤 아동보호소에 대해 알아봤지만 이미 몇 달 전에 폐쇄되었고 관련 기록은 모두 피닉스 아동복지센터로 이관되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데이비드 톰슨의 철벽 같은 방어를 뚫고 공식적인 기록에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미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에밀리와의 시간 속에서 아주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목욕에 대한 극도의 공포는 여전했지만 에밀리가 억지로 시키지 않고 부드럽게 기다려주자 가끔은 샤워기 아래 아주 잠깐 서 있는 것을 허락하기도 했다.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꾸는지 뒤척였지만 에밀리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조금은 진정되는 듯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림이었다. 에밀리가 사준 스케치북과 색연필은 미아에게 또 다른 언어가 되어주었다. 처음에는 나무와 나비 같은 평범한 그림을 그리던 미아는 어느 날부터인가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을 종이 위에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다란 채찍을 든 키 큰 남자 얼굴 없는 아이, 그리고 무엇보다 에밀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든 것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두운 벽장 혹은 지하실로 보이는 공간이었다. 미아야, 이 그림은 뭐니?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아는 그림 속에서 울고 있는 작은 아이를 가리켰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연필을 쥔 작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에밀리는 미아가 잠든 밤이면 그 그림들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삼켰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아이의 영혼 깊숙이 새겨진 공포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친구 샬롯에게 전화를 걸었다. 샬롯은 예리한 직관력을 가진 저널리스트였다. 에밀리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샬롯, 미아 몸에서 끔찍한 상처들을 봤어. 센터에서는 사고라고 하지만 난 믿을 수 없어. 아이 그림도 너무나. 세상에 증거는 있어. 의사소견이라도. 에밀리는 마이클 박사의 진단과 자신의 관찰, 그리고 미아의 그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샬롯은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 데이비드 톰슨, 그 사람 이름 예전에도 안 좋은 쪽으로 몇 번 들어본 것 같아.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야. 조심해야 해, 에밀리. 나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혹시 비슷한 일을 겪었을지도 모르는 다른 입양 부모들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 온라인 입양 포럼 같은 곳은 어때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반응을 살펴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신중해야 해.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날 밤 에밀리는 노트북을 열어 피닉스 지역 입양 포럼에 접속했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남겼다. 최근 피닉스 아동복지센터 센터장 데이비드 톰슨에서 아이를 입양하신 분 중 아이에게서 설명하기 어려운 과거 학대의 흔적을 발견하셨거나 센터 측의 대응에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대화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마마 에스페란자라는 사용자로부터 비밀 메시지를 받았다. 저도 예전에 그 센터에서 하퍼라는 여자아이를 입양했어요.
하지만 단 3주 만에 그들이 와서 아이를 다시 데려갔어요. 제가 규칙을 어겼다고 했지만 그게 뭔지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죠. 에밀리는 즉시 답장했고 2시간 후 그들은 작은 찻집에서 만났다. 에밀리입니다. 아리아 밀러예요. 아리아는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단호해 보이는 여성이었다. 하퍼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하지만 누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쉽게 놀라곤 했죠. 특히 손을 잡으려고 하면요. 의사에게 데려갔더니 센터에 보고하라고 권하더군요. 다음 날 저녁 그들이 나타났어요. 누가요? 직원 한 명이랑 데이비드 톰슨 그 자신이요. 그는 제가 허락 없이 아이의 진료 기록을 외부 의사에게 보여줄 권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고는 하퍼를 데려갔죠. 그 후에는요. 하퍼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고 했지만 모든 기록이 사라졌어요. 제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아이 사진까지 전부 삭제됐고요. 혹시 간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인화해서 숨겨둔 사진 한 장이요. 아리아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슬픈 눈을 한마르고 검은 머리의 소녀였다. 에밀리 씨, 그 아이 눈이 당신 따님 눈이랑 똑같아요. 알아요. 에밀리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날 저녁 에밀리가 미아와 함께 미술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다. 미아는 무언가에 집중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에밀리는 사용한 물감과 붓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미아가 그린 다른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채찍을 든 키 큰 남자와 얼굴 없는 아이가 그려져 있었다. 에밀리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미아야, 이건 누구니? 몰라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렸어요. 이 사람이 너한테 소리 지르던 사람이야. 얼굴은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손이 크고 차가웠어요. 에밀리는 미아를 힘껏 안았다. 이제부터 엄마가 지켜줄게. 아무도 다시는 너를 무섭게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샬롯색에서 전화가 왔다. 에밀리, 그 센터에서 3년간 일하다 6개월 전에 그만둔 올리비아라는 전직 직원과 연락이 됐어. 그녀가 나랑 만나줄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 하지만 내가 미아 이름을 말하니까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만나겠다고 하더라. 언제? 오늘 밤 타운스퀘어 근처 카페에서. 갈게. 카페 안. 따뜻한 노란 불빛이 젊은 여성의 지친 얼굴 위로 반사되고 있었다. 올리비아는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다. 정말 당신을 만나면 안 되는데. 불법적인 걸 부탁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요. 미아는 세인트 앤 보호소에서 옮겨온 새 아이 중 하나였어요. 그곳은 폐쇄됐지만 제가 원본 기록을 봤는데 세 아이 모두 심각한 트라우마의 흔적이 있었어요. 한 아이는 뼈가 부러져서 입원까지 했었고요. 그런데 왜 입양 파일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죠? 데이비드 톰슨이 삭제하라고 명령했으니까요. 새 파일은 그의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모든 흉터, 모든 의료 기록이 편집됐죠. 왜 그만두셨어요? 한 남자아이가 위독한 상태로 돌아온 걸 알게 됐어요. 그걸 보고하려고 하자 저를 다른 부서로 발령냈죠. 바로 그만뒀어요. 누가 그 사람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한 적은 없었나요? 한 여자가 있었지만 시스템에서 사라졌어요. 아무도 다시는 그녀를 찾지 못했죠.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무서워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낸다면 저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에밀리는 노트북을 열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미아 진실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저장하기 시작했다.
상처 사진 의사소견서, 아리아의 증언 올리비아와의 대화 녹음. 그녀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미아야. 약속할게. 며칠 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미아에게 미술치료라는 이름으로 그레이스라는 전문가를 소개했다. 그레이스는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그림과 놀이를 통해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 첫 세션에서 그레이스는 미아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미아는 커다란 종이에 집을 그렸다. 하지만 그 집의 문과 창문은 모두 검은색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주변에는 날카로운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었다. 집 안에는 아주 작은 형체의 아이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미아야, 이 집에 사는 아이는 기분이 어때 보여? 그레이스가 부드럽게 물었다. 미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다. 무서워요. 뭐가 무서울까? 어두운 방에요. 혼자 있어요. 어두운 방에는 또 뭐가 있니? 미아는 검은색 크레용을 집어들고 집 옆에 아주 크고 검게 칠해진 사각형을 그렸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그냥 차가워요. 그레이스는 에밀리와 따로 면담하면서 말했다. 미아의 그림은 명백한 트라우마의 증거예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아이는 지금 자신이 겪었던 일을 안전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날 밤 에밀리가 잠든 미아의 방을 살피러 들어갔을 때 미아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싫어. C2. 안 가요. 아파. C2. 에밀리는 그 단어를 수첩에 적었다. 전에 올리비아가 언급했던 세인트 앤 보호소의 아이들 파일과 관련된 단서일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것은 미아가 갇혔던 어두운 방의 이름일지도. 바로 다음 날 에밀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샬롯이 소개해준 조셉 밀러는 강인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과거 입양 관련 소송에서 실패한 아픈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인지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단호했다. 에밀리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미아의 상처 그림 잠꼬대 아리아와 올리비아의 이야기까지. 조셉은 조용히 모든 것을 듣고 난 후 말했다. 스미스 부인, 이건 단순한 학대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톰슨이라는 자가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고 문제가 될 만한 아이들을 처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C2라는 단서가 중요해 보입니다. 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미 모든 기록을 조작했을 겁니다. 우리에겐 더 확실한 증거, 내부 고발자, 그리고 여론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는 에밀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다른 피해 부모들을 더 찾아보고 그들의 증언을 확보할 것. 그리고 센터 내부에서 여전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직원을 찾아볼 것. 또한 미아의 상태를 꾸준히 기록하고 미술 치료 과정에서의 모든 그림과 발언들을 증거로 남길 것을 당부했다. 에밀리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에밀리 스미스 씨 되십니까? 낮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그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고 싶으면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이지. 밤에 불 켤 때 조심하시오. 가끔은 안 켜질 수도 있으니. 전화는 끊겼다. 에밀리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미아를 그리고 이름 모를 다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익명의 협박 전화는 에밀리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그녀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조셉 밀러 변호사가 있었고 아리아와 같은 다른 엄마들의 아픔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미아의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이 그녀를 움직였다. 조셉의 조언에 따라 에밀리는 피닉스 아동복지센터와 관련된 온라인 포럼에 더 자세한 질문을 올렸다. 데이비드 톰슨 센터에서 아이를 입양했다가 불분명한 사유로 아이를 다시 빼앗긴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이선 클리블랜드라는 사용자로부터 개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에이바라는 여자아이를 입양했지만 3주 후 센터에서 찾아와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아이를 데려갔다고 했다. 이유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서류에 서명하라고만 했다고 한다. 이선은 당시 에이바의 어깨와 등에 있던 긴 흉터에 대해 물었을 때 센터 측에서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일축하며 자신을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며 비웃었다고도 전했다. 그는 다행히 아이 사진 몇 장을 숨겨두었고 에밀리에게 그것을 보내주었다. 며칠 뒤 에밀리는 작년에 올라왔던 오래된 포럼 댓글을 발견했다. 아멜리아 T84라는 사용자가 남긴 글이었다. 아무도 제게 답을 주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어요. 피닉스에서 이사벨라라는 여자아이를 입양하신 분 계신가요? 그들은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며 아이를 제게서 데려갔지만 아무도 제 편지에 답장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아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라도 알고 싶어요. 에밀리는 즉시 아멜리아에게 연락했다. 아멜리아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며 말했다. 그들이 제가 미쳤다고 했어요. 의사를 집으로 보냈고 아이 반환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모든 기록을 가져갔지만 복사본 하나를 2년 동안 코트 주머니에 간직해왔어요. 참아버릴 용기가 없어서요. 아멜리아는 그 서류를 에밀리에게 보내주었다. 이사벨라의 파일 사본과 함께 손으로 쓴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다. 아이가 몽유병 증세를 보임. 어느 날 밤 지하실로는 데려가지 마세요 라고 비명을 지름. 에밀리는 이선에게 받은 에이바의 사진 아멜리아가 보내온 이사벨라의 기록을 미아의 파일 옆에 나란히 놓았다. 패턴이 보였다. 입양 후 단 몇 주 만에 아이들을 되찾아가는 방식 불분명한 이유, 그리고 아이들의 몸에 남겨진 의심스러운 상처들. 그녀는 미아의 미술치료사 그레이스와도 꾸준히 연락하며 미아의 상태와 그림에 대해 상의했다. 그레이스는 미아가 그린 C2, C3라고 적힌 캐비닛 그림, 그리고 얼굴 없는 남자 그림들이 실제 기억의 파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아가 나쁜 짓을 하면 그곳에 가둬요. 나오면 옷이 다 젖어 있었어요. 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어느 날 저녁 미아는 에밀리에게 자신이 그린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다. 엄마, 오늘은 꿈을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미아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서 있었고 아이들의 입에는 모두 테이프가 붙여져 있었다. 너는 뭘 하고 있니? 에밀리가 묻자 미아는 그림 속 자신의 손에 들린 가위를 가리켰다. 테이프를 잘라주려고요. 누가 말을 하면 아무도 더 이상 어두운 곳에 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에밀리는 딸을 힘껏 안았다. 이 작은 아이의 용기가 그녀에게 더 큰 힘을 주고 있었다. 조셉 밀러는 에밀리가 모은 자료들을 검토하며 말했다. 데이비드 톰슨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내부 조력자, 어쩌면 상부의 묵인까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은 강력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톰슨의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그때 샬롯색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에밀리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피닉스 센터에서 미아가 있던 시기에 내부 기록을 백업해둔 전직 직원이 나타났어.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네가 올린 포럼 글들을 보고 용기를 냈대. 알렉산더는 조셉과 에밀리를 비밀리에 만났다.
그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본 아동 기록 파일과 톰슨이 수정한 파일들을 비교하며 어떻게 아이들의 의료 기록과 트라우마 징후들이 조직적으로 삭제되거나 사고로 둔갑했는지 상세히 증언했다. 특히 C로 시작하는 번호가 붙은 캐비닛은 특별관리 아동을 격리하는 공간이었으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나올 때마다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최소 5명의 아이들이 다른 시설로 이관되었다고 기록된 후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털어놓았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에밀리는 조셉 샬롯 그리고 알렉산더와 함께 밤새도록 자료를 정리했다. 미아의 그림, 다른 부모들의 증언, 올리비아와 소피아 샬롯이 추가로 접촉한 전 인턴회, 내부 고발 알렉산더가 제공한 원본 기록, 그리고 마이클 박사의 소견서까지.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노트북을 열고 공개 서한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저는 에밀리 스미스입니다. 한때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시스템 아래 살았던 이제는 제 딸이 된 7살 미아의 엄마입니다. 하지만 미아의 몸은 숨겨졌던 모든 것의 지도입니다. 흉터들 누군가 어깨를 만지면 터져나오는 공포밤마다 이어지는 울음소리. 엄마, 그들이 나를 데려가지 못하게 해줘요. 저는 미아와 같은 다른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에이바, 이사벨라 하퍼, 그리고 이름 모를 또 다른 아이들.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침묵당했고 마치 결함 있는 상품처럼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제대로 들려진 적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더 이상 이것을 덮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상처 사진 미아의 그림 아이의 목소리가 담긴 짧은 음성 파일, 다른 부모들과 내부 고발자들의 익명화된 증언 요약을 첨부했다. 그리고 게시 버튼을 눌렀다. 3분 후 알림이 울렸다. 100회 공유. 15분 후 2400회 공유. 1시간 후 그 게시물은 전국적으로 트렌딩이 되었다. 에밀리의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조셉이었다. 해냈어요, 에밀리. 세상에 언론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국제아동보호기구에서도 방금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과 미아를 만나고 싶어래요.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에밀리와 피닉스 아동복지센터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데이비드 톰슨의 소셜미디어 계정은 잠겼고 센터 본부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새벽 시장실에서 특별 조사팀 구성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셉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에밀리, 지금 TV 켜봐요. 데이비드 톰슨이 방금 경찰에 연행됐어요. 오늘 아침 경찰이 센터를 급습했고 알렉산더가 제공한 백업 서버에 원본 파일과 일치하는 수동으로 조작된 파일들이 보관된 밀실을 발견했대요. 에밀리는 숨을 죽였다. 미아는 아직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경찰이 다른 시설로 이관되었다고만 기록되고 그 이후 행적이 없던 5명의 아이들 명단을 확보했는데 그 아이들을 찾았어요. 피닉스 외곽 임시보호시설에요. 지금 살아있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답니다. 에밀리는 전화기를 붙잡은 채 오열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잠든 미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아가야.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임시보호시설에서 에밀리는 5명의 아이들을 만났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이 남아있었지만 희미한 희망의 빛도 보였다. 짧은 머리의 소녀 노라가 에밀리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주머니가 미아 엄마예요.
미아가 언젠가 자기가 나가면 우리도 데리러 올 거라고 했어요. 에밀리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미아는 약속을 지켰다. 데이비드 톰슨은 아동 학대 기록 위조, 불법 아동 이관 등 이불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와 함께 3명의 직속 공범들도 기소 명단에 올랐다. 사건은 전국적인 아동복지 시스템 감찰로 확대되었다. 몇 주 후 법원에서는 에밀리 스미스를 미아 스미스의 완전한 법적 영구적 어머니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정 복도에서 조셉이 에밀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끝났어요, 에밀리.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엄마가 되는 시작. 집으로 돌아온 에밀리는 미아의 방으로 들어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가야,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요, 엄마? 엄마가 공식적으로 내 엄마가 됐어. 미아는 환하게 웃었다. 에밀리가 입양 후 처음 보는 그렇게 밝고 순수한 미소였다. 엄마는 이미 내 엄마였잖아요. 응. 하지만 이제 온 세상이 동의한 거야. 미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에밀리는 모든 고통과 싸움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에밀리는 오래된 사진 액자를 꺼냈다. 공원에서 테디베어를 안고 있던 미아의 첫 사진. 그녀는 서랍을 열어 미아가 그린 그림 한 장을 꺼냈다. 열린 문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하트 모양으로 빛나고 있는 그림이었다. 미아는 그 그림 아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어 놓았다. 어둠은 잠들었어요. 에밀리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시원하고 부드러웠다. 정원에는 미아와 함께 심었던 10그루의 작은 해바라기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해바라기는 언제나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마치 미아처럼. 에밀리는 평화로운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아가야. 어둠은 이제 잠들었단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거야.